네, 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주주들만의 시간, 주주총회 제19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분의 대표 운영력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의 일일 대표가 돼서요. 이 기업에 대한 매력, 앞으로에 대한 전망, 비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주 여러분께서는 세 분의 투자 스타일이 다른 만큼 각자 이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골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운영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준비해 오신 9개 기업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가장 첫 번째군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됐던 HK이노엔, 그리고 코롱인더와 태양광 쪽에 OCI,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SK 지주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LX세미콘과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9개의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발제자는 바로 강재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현대 백화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백화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재현 대표의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위드 코로나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전에 주가 같은 경우가 이미 콘택트 관련이나 하면서 카지노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움직인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 했을 때 기대치로서 먼저 움직인 쪽이 있고 실적이 받쳐지면서 향후에도 기대치가 높은 쪽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올해 현대백화점의 대표 주주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하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과 아울렛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면세점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이 예전에는 현대그린푸드가 지주회사로서 많이 움직였다가 나중에 분사가 되고 어느 정도 다 되면서 이제 정리가 좀 돼 있는 케이스인데, 현대백화점이 대표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현대백화점과 면세점, 현대쇼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현대 HCN에 대한 지분도 좀 있고 현대홈쇼핑에 대한 지분 역시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과 실적은 다 현대쇼핑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즉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과 면세점, 아울렛 이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16군데 정도 전국에 있고,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시티 아울렛이라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쪽 역시 약 8개가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늘리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3곳까지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백화점의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생각할 때 유통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앞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확대가 됐었고, 일부 유통업종 내에서는 백화점 이런 것들이 휴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전망이 영업이 630억 정도 전망이 된다됩니다. 그래서 이 630억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작년 코로나로 해서 영업이 안 될 때보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실제로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었고 올해도 더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유통 3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던 부분에서 2분기까지 적자였었죠. 이게 3분기가 약 280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큰 케이스인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이제 1,040억 정도로 이제 흑자 전환되고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한다 됩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은 그런 케이스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낸다.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3사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수 있는 다음 달부터는 그 실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 매출의 증가란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매출의 증가가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이 이제 매출 부분에서 신규로 이제 새롭게 이제 백화점 오픈을 한 더 현대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판교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나타난다 되죠. 사실 유통업종에서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다라는 쪽이 한동안은 시장에서 굉장히 약간은 밸류라든지 평가 자체를 박하게 받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자체가 축소된다 이런 쪽도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쇼핑을 해서 그 공간에서 놀고 먹고 쉬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 자체가 증가를 한다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두 군데를 더 했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면세점도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매출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명품에서 많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은 명품에 대한 판매 자체가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사기에는 약간 부담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백화점 쪽에서 명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고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면세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면세점 같은 거 보게 되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한 곳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동대문점을 오픈했고요. 이제 인천공항까지도 오픈을 했다야 됩니다. 그래서 총 면세점은 3군데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면세점에서는 대체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쪽이 화장품이 주로 판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매출이 아무래도 이제 한 곳에서 3곳을 늘렸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가 되고 있지만 서서히 적자 폭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이제 여기서도 매출의 증가와 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전체적인 실적은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0년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자체가 위축됐었던 이 기간을 빼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코로나 이전 2019년을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매출을 보게 되면 2조 2천억 정도가 매출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코로나 시대였다 하더라도 매출은 약 2조 2,700억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이 이제 3조 정도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의 전망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점포를 늘렸다는 부분과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가 코로나 시대가 발생했었던 2019년도만큼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 증가폭이 20% 이상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코로나 시대다 소비 매출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을 높게 유지를 한다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높게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10% 미만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내년을 기준할 때 약 8%, 7% 정도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다른 뭐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현대백화점 이 셋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고 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 부분인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을 주 사업으로 하면서 호텔 숙박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역시 매출 규모는 제일 높다가 된 거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매출 규모는 그보다는 작다가 되는데 대신에 서서히 늘려가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영업이익률만 좀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 작년에 마이너스 5.8% 적자를 받고 올해 같은 경우 4.7% 내년이 5.7%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6%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가 9%, 내년에는 두 자릿수인 10%대까지 올라온다 되죠. 사실 유통업종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높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신세계라든지 호텔신라 대비해서 좀 더 많이 싼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부담이 없는 케이스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의 실적 전망까지도 본다면은 현대백화점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콘택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거나 아직까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든지 기업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주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첫 번째 질문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영님. 예, 뭐 들어보니까 이제 포인트 자체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비 시장 확대에 백화점 업계가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서요.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뭐 저평가다 이제 그런 그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백화점 시장이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뭐 매출도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체 중에서 부드러운 실적을 나타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재작년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강경영 의원님 내년도 이후에 이제 성장 20% 성장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예상 2017년도 18년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여의도 백화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 점포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백화점 자체가 저성장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라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얘기하고 싶은 건 자체가 지금 이제 백화점의 매출을 성장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알다시피 의류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의류가 상당히 증가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쪽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건 또 4분기가 의류가 성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류 쪽이 저는 굳이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매매한다면 백화점의 현재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의류 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류 업종이 좀 더 유리하지 않긴 하나 딱 찍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F&F라든가 관련 종목들 신고가거든요. 근데 백화점 종목들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현대백화점 앞서 우리가 우리 강경현 대표님이 표 올렸지만은 명품 소비 증가를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벗어나면서 해외 여행이 활발하게 되게 되면 명품 소비 자체를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백화점 자체가 명품 소비 자체는 그렇게 혜택을 못 볼 거다. 그렇다 전망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죠. 아까 이제 의류 쪽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F&F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근래 강세 띄고 신고가를 보이는 게 F&F에서 이제 캠핑 관련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핫한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이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백화점에서 매출에 유지를 하고 증가를 시켰던 부분이 의류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백화점 표를 제가 보여줬을 때 신규 매출 증가하고 명품 소비 증가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의류 쪽에서는 아동 쪽 같은 경우는 늘어났지만 남성, 여성 그리고 영페이션까지 해서 의류 쪽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 쪽에서가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매출을 유지했던 부분이 단순히 의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점 자체가 이제는 와서 놀고 먹고 쉬는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료 매출이라든지 그 외적인 거기서 소비를 하는 매출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백화점이 이제 매출이 내년에 증가를 하게 되면 예전 수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전 수준보다 많이 높은 케이스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2016년도부터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 온라인 쪽이 성장이 가파랐기 때문에 사실 그 보임이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쿠팡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온라인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이 오히려 한계치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은 온라인 쇼핑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사람은 그 매장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예전에 단순히 구매만 하러 간다 했으면 오히려 계속해서 약세를 띄거나 모멘텀이 없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오프라인 시장 자체를 놀러 간다는 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고 해외 여행객이 왔다 갔다 한다 할 때 그 매출 자체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물어보셨던 게 뭐였죠?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을 잠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뭐 차트는 이제 큰 그림을 안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주가가 15만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 자체가 8만 원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예전 수준만큼 회복만 해도 실제로 그보다 더 많다가 되는데 그것만큼만 회복해줘도 실제로 주가는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전에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가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예전의 평가만 박는 것이 오히려 이런 업체들의 할인 요소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이라 이런 데에 대한 땅값하고 건물값만 많이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이쪽은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해외 소비를 하면 또 나간다도 있는데 그만큼 면세점 해외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면세점에서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현대백화점이 매출의 성장과 그 주가 자체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덧붙여서 아까 성장을 한다고는 매출액은 분명히 성장을 해요. 네. 더블 증가하거든요. 2017년에서 18년도 대비해서 전망치로 따지면 신규 출점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익은 그대로다는 거죠. 그 이익 자체가 이익률이 2017년도 18년 영업이익이 21%대에서 10% 뚝 떨어져요.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되지만은 영업이익은 고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저는 현대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어차피 대세 자체는 온라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온라인 시장인데 현대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신세계 이마트라든가 다른 여타 회사에 비해서 온라인 쪽에 취약한 부분 자체가 약간 할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대형 유통사들 중에서 온라인을 같이 겸하지 않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마트도 이제 습배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마트 몰 자체를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자체 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예전에는 뭐 20%대까지 갔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이 거의 중심이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 됐을 때는 그만큼의 높은 마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시장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 예전에만큼 뭐 예전에 굉장히 높았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던 부분이 이제는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초점 맞추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이런 쪽도 영업이익률이 현재는 5%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대백화점 영업이익률을 견조하게 만든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명준호 운용력 질문하시죠. 예, 지금 현대백화점 현재 시점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백화점 기업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 지금 시점들이고 또 시장 트렌드에도 좀 잘 맞고요. 위드 코로나에 차트도 굉장히 미려하고요. 예, 굉장히 지금 좋은 시점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요. 그 더현대 같은 경우에 올해 2월 달에 오픈하고 나서 뭐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그냥 미어 터지잖아요. 예, 발 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영업을 아예 못했거나 네. 예, 뭐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부진했거나 이랬어야 좀 뭔가 위드 코로나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특히 더현대 보면 그동안도 뭐 문전성시고 영업이 잘 됐는데 위드 코로나로 플러스 알파가 어떤 면에서 또 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더현대 같은 경우는 이 3분기에 한 달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이 확산된다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그 더현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현대뿐만 아니라 아까 판교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새롭게 개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신규 백화점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서는 소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더현대가 사람이 진짜 미어 터질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는데 그 역시도 코로나 풀리면 더 계속 많은 사람도 쓰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소비를 더 늘려가는 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미어 터지지만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라든 이런 쪽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더 현실화가 된다면은 매출의 증가도 역시 좀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더 현대가 많은 백화점 중에서 이제 제일 최근에 오픈을 했고 핫하다가 되지만 그 외적인 쪽도 충분히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는 매출 증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그 안에서 한 곳에서 다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0.4% 밀렸습니다. 83,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는 기대치로 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카지노라든지 다 올라왔었는데,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 라인대를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중간 마디가 85,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는 82,500원에서 83,5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는 이제 올해 고가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할 수 있는 94,000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로 104,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주시죠. 자, 가격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죠. 매수가는 82,500원에서 83,5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94,000원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보다 더 올린 104,000원대 전후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명준우 일일 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되겠습니다. 네, 자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관련된 최근의 좀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우 일일 대표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되겠습니다. 네, 좀 한국조선해양을 왜 들고 왔을까 굉장히 의아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도 최근 이제 증시가 좀 급락을 많이 했었죠. 지수 급락을 하는 와중에 지금 보면은 오늘은 또 좀 반등을 그래도 강하게 했는데, 누가 오늘 많이 올랐나요? 오늘 보면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랐죠. IT 그리고 또 뭐 바이오 이런 쪽에 최근 뭐 줄줄줄줄 진짜 너무 많이 빠져서 아마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중심의 반등장이었는데, 이게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선 이제 반등이 나왔다 하는 시점들 초입부에는 역시 좀 낙폭과대주들이 좀 선도적으로 반등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기조가 좋았고 좀 셌던 그런 섹터들보다는 낙폭과대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씩 내용들 보겠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에 있어서는 지금 딱 간판으로 왜 한국조선해양인가 현재 시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최근 6개월 지수 관련주 안에서 하락률이 1위다 하는 금연들이 되겠습니다. 하락률이 1위면은 나쁜 거지 좋은 겁니까? 시장 국면에서는 이렇게 하락률이 크다는 게 오히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이 그렇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6개월간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그야말로 뭐 계속 빠졌죠. 6개월 동안 작은 반등이 나오면은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작은 반등이 나오면 또 하락이 나오는 이런 양상들 속에서 6개월간 43.5% 거의 막 반토막 가까운 하락률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보다는 운용력이 그 주가가 좀 낙폭이 나오고 낙폭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지지점 또 변곡점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설정을 하는데, 한국조선해양에 있어서는 이번 주 중 흐름에서
92,400원 가격을 쳤는데 운용력이 봤을 땐 92,400원을 치면 일단 한 105,000원, 108,000원까지는 비교적 쉬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에 도달했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주총회 종목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 실적에 있어서는 2분기는 적자폭이 꽤 나왔죠. 2분기에는 그 적자폭이 그래도 한 거의 5,600억대, 연간 컨센서스로는 지금 한 5,600억대, 그리고 2분기 적자폭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3분기에 있어서는 이번 뭐 돌아오는 실적 발표 대략 한 1,000억 원 이상의 그래도 흑자 전환을 예측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이 동종 업종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본다면은 현재 싼 게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PBR 0.67배 수준 정도로 굉장히 PBR이 0.67이 된 이유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죠. 최근 6개월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PBR이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PBR 모멘텀 대략 한 1.5배 수준, 삼성중공업 1.3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0.9배. 실적이 안 좋기는 다 같이 똑같은데 여타 또 동종 지금 그룹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요인이 좀 강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가운데 나타난 이 부분들이 상대적인 또 모멘텀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현재 보면 그 역시 지난달 이제 상장했던 현대중공업,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9월 17일 날 상장을 한 가운데서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현대중공업이 있어서는 대략 시가총액 한 9조 원대 수준에서 좀 나름 좀 바닥 다지기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현재 이 상장을 하는 부분들이 또 주가의 하락 요인된 부분들은 역시 더블 카운팅 부분이 되겠죠. 자회사가 이제 상장하는 가운데에서 자회사, 모회사에 있어서 이제 기업 가치, 두 회사의 가치에 있어서의 또 중복 계산되는 부분들을 모회사에서 주로 좀 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과하게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이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에 또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요인들, 이게 낙폭과대에 대한 좀 반등의 그런 또 가격들이 되겠다 하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그 수주는 굉장히 좀 많이 됐죠. 수주 목표는 이미 현재 연초 대비, 연초에 목표했던 것 대비 상당히 초과 달성, 주로 컨테이너선 쪽에서도 상당히 수주가 작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LNG선, LPG선 양쪽 모두도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면서 수주는 연초 계획 대비보다도 거의 한 25% 이상 이미 초과 달성돼 있는 이런 면들. 그래서 하반 경직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 앞으로의 수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추후 뭐 철광석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변동적인 요인들이 실적을 내년도에 상당히 크게 좋게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겠지만, 또 수주를 이미 여타 경쟁사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쳤을 때 또 주가가 돌아나가는 데 있어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이 수주가 상당히 초과 달성된 부분들은 역시 또 경쟁력이 높은 그런 면들과 함께 이 상대적으로 여타 회사에 비해서 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면들도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 250%, 290%대에 육박하는 이런 면들이 되다 보니까 이 선주들이 상당히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한 이런 또 국면들이 있어가지고는 또 괜히 맡겼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담감들, 그리고 인력들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보다 좀 안정적인 회사 쪽으로 작년도 올해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하는 고급 인력들에 있어서는 좀 이런 이동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킨다 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다음 또 이제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를 다 봤군요. 예. 한국조선해양에 있어서는 역시 핵심적인 포인트는 낙폭이 크다인 거. 낙폭이 크다고 무조건 반등하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좀 반등,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정도까지 좀 많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운용력이 오늘의 주주총회 종목으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유가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이다. 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박준호 의원님요. 네, 일단은 그 포인트 자체가 낙폭과대 주가도 수주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향후의 전망도 괜찮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표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좀 질문을 할 건데요. 먼저 수주 좀 현황 좀 표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수주 좋습니다. 얘기했다시피 현재 9월 말까지 제가 봤더니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가 68억 불인데 지금 107억 불이니까 157% 가장 조선사 중에서 수주 달성률은 가장 높아요. 근데 뭐 지주회사니까 현대그룹이 전체적으로 중공업 계열, 한국조선 계열이 전반적 수익이 괜찮아요. 조선업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수주 목표가 315억 불인데 지금 364억 불이니까 이대로 간다면 올해 대체적으로 아마 연말에도 수주가 많이 집중이 되니까 최소 업계 전체적으로 150%에서 잘하면 뭐 200% 정도 달성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인데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이거는 결국 이제 실적이거든요. 현재 이제 올해 수주 받은 것 자체가 빠르면 아마 2023년도에 실적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빠르면 그러면 2023년도 실적을 보자 이거죠. 올해와 내년도는 적자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NA라는 것 자체는 계산이 안 되니까 다 적자라는 거죠. 알다시피 했어요. 올해 다 적자죠.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내년도도 한국조선해양 주주회사도 77.PR로 예상치가 77.9입니다. 현재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수주 부분까지 반영된 상태니까 내년도 본다 한다 하더라도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가 자체가 그 PBR 지표상으로도 본다 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 다 1배가 한국조선해양은 0.6개니까 상대적으로 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따 좀 질문을 하겠지만 지주회사로서 중간 지주회사로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 자체가 여전히 싸지가 않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참 질문인데요. 그러면 조선주가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밸류션 자체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좀 되면서 중간 지주회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한국조선해양 위에 있는 애가 현대중공업 지주잖아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재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약 7조 원입니다. 7조 원이고 그 위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시가총액이 5조 원이에요. 알다시피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오일뱅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관련된 조선사를 거느리고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싼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면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근데 알다시피 한국조선해양은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로서 앞서 이제 할인조선을 얘기했었지만은 PBR이 지금 0.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주회사로 본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싸지만은 그냥 싼 것 같지는 않는데 주주회사로서 추가적인 할인 가능성, 저는 주가 빠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하락이 아닌가 그런 관점인데 우리 명지훈 의원님 주안점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낙폭 과대도 반등이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관점 자체는 밸류 관점에서 좀 두 가지 질문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장의 현재 전체적인 종목 대비 아주 특출나게 매력도가 높다 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겠죠. 실적에 대한 전망도 여러 가지 또 사항들에 따라서 4분기와 1, 4분기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떤 시점 주가가 또 격하게 단기적으로 두세 달 동안 또 많이 오른 시점에는 조정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한국조선해양에 있어서는 현재 이 낙폭의 사항들 향후 턴어라운딩이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 되고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후에 가서 점검해야 되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빠지는 그 힘이 좀 상당히 루즈해지고 반등의 사항들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면들인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현대중공업 지주가 상대적으로 밸류 차원에서 본다면은 메리트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 낙폭 자체는 또 별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트렌드가 한 이번 주, 다음 주 초 이런 시점들이 오히려 단기 낙폭이 낙폭이 큰 종목들의 섹터별로 이제 순환을 돌리는 그런 양상들로 봤을 때에는 그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또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네, 짧게 봐주셨고요. 자, 강지은 운영력이요. 네. 좀 전에 이제 박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현대 지금 조선해양이 수주 받은 것들은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수주 받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2023년이 아니라 24년부터의 실적이기 때문에 성과가 높게 나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의 증가는 2024년부터인데 저는 이제 명준호 의원님한테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납포가대로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이긴 한데 네. 본업이 있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그렇죠. 추진하는 친환경, 것이 뭐 수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수소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LNG 가격도 워낙에 많이 높아지고 이제 친환경으로 한다 되면서 결국은 수소 관련된 선박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중공업 지주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수소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한다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납포기 현재는 현대중공업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중간 지주에서의 할인 요소와 기관에서의 비중 조절을 맞춰가지고 급락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느냐 아니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수소 이런 부분들은 한국 조선해양에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뭐 이런 좀 뭐 지주사로서의 희석률 이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메리트가 높다고들은 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을 보면 어떻든 6개월 내내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그런 지금 시장에 뭐 친환경 내지는 수소 관련된 트렌드에 거기서 뭐 어떤 이 수급들을 이렇게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우상향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단계라면은 제가 오늘 이 한국 조선해양에 대한 요 주제에 있어가지고 그쪽 친환경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건데 요건 지금 6개월 동안 월봉이 지금 계속 하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낙폭에 있어서 어떤 의미점을 봤다. 이럴 때에는 그냥 이 기업이 그래도 나쁜 회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주도 이렇게 많이 좀 받아놓고 또 PBR도 낮기 때문에 저점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포인트에서 오히려 친환경 요인들은 좀 오늘 그렇게 좀 주되게 안 다룬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국 조선해양에 있어서 이제 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그게 추세적인 전환기로 접어드는 그런 양상들이 된다면 역시 뭐 한국 조선해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메리트 있는 그런 지금 뭐 친환경 관련된 뭐 선박 그리고 수소 이런 쪽에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시점들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0.3% 오르면서 96,0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92,400원이라는 그 단기 저점 그건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뭐 손절 라인으로 봐도 되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 그 주가의 반등 상승에 있어서는 글쎄요 운용력이 봤을 땐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 105,000원, 108,000원 정도 이 정도는 한 2주 정도 이내에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자체를 지금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낙폭과대주 중에서의 단기 급반등 가능성 거기에 초점을 둔 부분이라 일단 목표가는 105,000원, 8,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 전략을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단기 전략입니다. 많이 밀린 만큼 짧게 보자는 얘기인데요. 105,000원에서 108,000원 사이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이 중요한데 92,400원의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박준현 일일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대표십니까? 예, 신성 델타테크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준현 일일 대표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좀 브리핑을 좀 들어보고요. 가격 전략까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즘 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1987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0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요 제품이 LG전자 중심의 가전제품인가요? 그다음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2차전지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삼성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차지합니다. 주요 고객은 거의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예사는 LG그룹 예사 대주주가 구시 집안입니다. 아마 그 최대 주주가 회장으로 있는데 나이가 지금 한 6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구자천 씨라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장이 이제 구본상 씨라는 분인데 아들이죠. 40대 초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들이 경영권을 거의 지분을 최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리드하고 있는, 즉 범 LG그룹의 계열회사, 즉 LG전자의 성장과 그다음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의 2차전지 사업분의 성장과 함께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 가전 쪽은 이제 LG전자 쪽에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공기청정기를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직접 OEM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요즘 LG전자 가전 잘 팔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LG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우치형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합니다. 회사가 자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신성 오토모티브라는 회사 지분 89.3%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 ST라는 회사인데 다 2차전지 모듈 공급의 회사 쪽입니다. 미수사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봐야 되겠죠. 주요 해외 법인은 중국의 남경, 그 다음에 폴란드, 베트남, 멕시코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은 가전 쪽이 42%, 그 다음에 2차전지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쪽이 30%대, 그 다음에 기타 쪽인데요. 자, 표를 좀 보시면, 자, 이 회사 지분의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약 36% 정도 가지고 있고요. 개인하고 일단 법인하고 합쳐서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다 해외 법인들이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법인들, 거의 LG전자의 글로벌 법인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법인과 LG에너지 솔루션의 2차전지 사업장과 관련된 쪽에 법인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주요 이제 부품과 관련된 쪽이죠. 부품 쪽. LG전자의 주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를 중심으로 한 제품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직접 생산을 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BA가 자동차 사업 부분이다.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사업 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이고, 기타 이제 IT 쪽에 제품이 약간 관여가 좀 돼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물류 사업 쪽입니다. 기타 사업 부분 쪽인데 이것도 상당히 매출 비중이 크죠. 유아용 전동 자동차, 이게 이제 LG 쪽에 나간 쪽입니다. LG전자 쪽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킥보드 자전거라든가 기타 물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 기여도가 큰 것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자, 다음 표, 다음 하나 좀 봐야 되겠죠. 회사 매출 비중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홈 오토메이션, 생활 가전 쪽, LG전자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42%. 그 다음에 2차전지 부분 자체가 33%, 일단 물류 쪽인데, 앞으로 이제 이거는 여기가 커지겠죠?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마 내연도가 나게 되면 50%가 넘어갈 겁니다. 이거 보면은 올해 쪽이니까, 올해 기준이니까, 내연도는 2차전지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50%가 넘으면서 2차전지 회사로, 부품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주로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포인트 자체는 첫 번째 가장 큰 부분 자체는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 회사로 본격적으로 회사가 전환한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까지는 LG전자 중심의 가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았었는데 올해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2차전지 사업 분야의 매출이 넘어가면서 보시게 회사가 지금 이게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죠. 있어요. BA 부분 자체가 올해 작년도에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출이 819억이었습니다. 819억 2초. 근데 현재 올해 2021년도 상반기 때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1,140억이었습니다. 즉 작년 1년 동안 819억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이미 상반기 때 달성을 했고요. 작년도 상반기 때 약 1년 동안 819억 원의 영업이익이 41억을
41억이었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매출액도 훨씬 달성했지만 영업이익률이 8.3%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만 상반기 때 93억 정도 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가 전체 이 회사 차지하는 매출 자체가 가전 사업 부분을 뛰어넘는 매출액이 성장을 하면서 2차 전지 회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캐파 증설과 맞물려서 이 회사 시설 투자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중대형 캐파의 기 자체가 28기가와트였습니다. 2025년도에 현재 지금 생산 캐파 목표 자체가 335기가와트입니다.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12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덩달아서 신성 델타테크도 함께 범 LG가의 그룹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한 LG전자를 봐야 되겠죠. 가전 부분이 이제 뒷전에 밀릴 것 같은데 LG전자가 그래서 가전 부분 자체는 좋습니다. 이번 실적 자체도 무난하게 나왔죠. GM 리콜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 충당금 설정 때문에 이익 자체는 줄어들었었지만은 거의 1조 원대 가까이 분기 단위 이익이 나는 쪽입니다. 이게 LG전자의 영업이익 추이가 보시면 2019년도에 2조 4천억, 2020년도에 3조 2천억, 그다음에 올해 4조 7천억, 내년도 5조 원 계속 성장을 하죠.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가전제품과 관련된 수익성 부분 자체도 당연히 증가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BA 사업 부분, 2차 전지 쪽에다 매출 비율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회사 영업이익률이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현재 영업이익률을 평균적으로 본다 하더라면 4%대 간 넘은 상태인데 올해 상반기 기준이라서 영업이익률이 8%가 넘었었습니다. 8%가 넘어섰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도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표를 보고 좀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영업 실적 전망입니다. 자, 2019년도에 매출액이 4,488억, 영업이익 115억밖에 안 됐어요. 작년도는 매출액이 약 10% 성장을 했죠. 작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2차 전지 쪽에 매출 비중이 증가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세로 좀 돌아섰고요. 올해 현재 반기 때인데 반기의 매출액이 3,751억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쪽의 매출 비중이 반기에만 1,140억 정도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급성장을 했죠. 그 이유 자체가 반기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영업이익이 약 93억 정도가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연간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7,4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작년 4,900억이니까 거의 50% 넘게 성장을 하죠. 영업이익도 작년 134억에서 423억으로 급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는 590억. 근데 내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9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인데 앞서 얘기했던 영업이익이 현재 8.3%니까 당연히 8%만 곱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740억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 이제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이제 밸류를 함께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이쪽은 이제 소재 쪽입니다. 아다시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 첨보까지 소재 쪽이니까 소재는 부품 회사보다 아무래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 관련 기업들은 지금 올해 실적 기준, 내년도 실적 기준 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PER이 70배, 에코프로 BM은 63배입니다. 63배 되는 대체적으로 소재 기업들은 평균 내년도 실적 기준에 40배에서 한 60배 정도 평가인데 이제 예산 부품이기 때문에 할인을 좀 받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원익 P&I는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비슷한 회사가 신성 SEC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현재 신흥 SC보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PER이 지금 11.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 자체는 소재 관련 종목들이 PER이 40배, 50배면 부품 종목들은 20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회사의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신성 델타테크와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분께서 질문? 예, 강재현 운용역이요.
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 자체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선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매출의 증가도 나왔지만 주가 역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 이쪽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기술력도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신선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돼서 하는 게 전부 다 배터리 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형 배터리팩을 공급하게 계속 늘어난다는데 사실 파우치형 자체는 서서히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까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매출이 거의 포드라든지 이쪽에서 역시 배터리, 플라스틱 사출 팩만 현재는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밸류 자체가 그러면 다른 2차 전지의 물론 소재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낮다 하더라도 15%, 20%를 받는 게 비싸진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LG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파우치형은 맞죠. 현재 지금 파우치형이냐, 원형이냐, 각형이냐 여러 가지 치열하게 지금 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는 파우치형에 대한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쪽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회사가 이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경쟁 회사가 없어요. LG전자가 성장을 가장 먼저 왜냐하면 구시 집안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캐파 증설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현재보다 캐파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사가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성 델타 테크가 차지할 수 있는 목 자체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PR이 그래서 제가 할인 요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양극재 회사들이 PR 40배, 50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품 회사들이 11배 정도 되는 사이고 장비 회사들도 현재 PR이 원익 P&I라든가 PNT라든가 하는 종목들이 지금 PR 20배가 넘었습니다. 20배, 25배 정도. 그렇게 본다 한다면 부품 회사 또 회사 가전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PR 개인적으로 20배 정도까지는 비싸지는 않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원익 P&E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사이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가전제품도 말씀했는데 이번에 이제 LG전자의 이제 CEO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에 따른 특수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전제품 쪽도 코로나에 대한 특수를 봤던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영업이 좀 매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되어 있으니까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쪽에서가 매출의 증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전 쪽에서는 조금 하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이제 원익 P&I는 장비 쪽이고요. 장비보다는 저는 부품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매출을 구성해 본다 한다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가전제품.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 지금 가전제품이요. 지금 뭐 아시겠죠? 지금 가전제품이 옛날 가전제품 아닙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졌거든요. 비싸졌고 그래서 LG전자가 안정적으로 분기단 1조 원 정도의 그 이익을 내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LG그룹과 함께 가전제품과 성장하는 회사고 LG전자가 가전제품의 이익이 거의 1조 원 정도에 올라선 시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2조 4천억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5조 원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하고 또 직접 OEM 생산하는 신선 델타 테크의 수익성 기여는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가전이 안 좋아진다면 LG전자의 주가 자체도 쉽지는 않겠죠. 어차피 안정적으로 저는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명주로 또 질문이 있으신데 이게 시간이 거의 다 가가지고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정도. 네. 예. 신성 델타 테크가 작년 봄 한 시가총액 400억 수준에서 지금 거의 한 4,900억대로 어떻든 대박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11배 오르면서. 근데 지금 그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2023년 긍정적으로 봐도 한 7, 800억 수준이면 이게 긍정적인 전망대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증될 수 있는 부분이 한 70%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 또 그 목표대로 또 안 됐을 때는 주가 반락할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리스크 대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좀 적지 않나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1분기, 2분기 때 시적 추이고 시적 추이를 좀 보면 되는 거고 또 LG전자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LG전자 가전 부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회사가 1분기 때, 2분기 때 실적 증가되는 걸 감안한다면 실적 변동성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매출액 성장이 이미 반기 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기 때 영업이익 260억 정도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이익이 영업이익이 그 10배 증가했거든요. 단기순이익이 2019년도에 59억인데 올해와 내년도에 단기순이익 자체가 거의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이익의 속도가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성 델타테크 간략하게 가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예, 뭐 차트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8% 이상 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 이제 15,6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주가 하락금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은 뭐 다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기간적으로 추정 좀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소재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뭔가 한다면 상대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자체는 이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다만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조정권에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7,000원대 초반 정도, 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적정한 가격 자체는 24,000원 정도 간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올해 주당 예상되는 주당 EPS가 1,000원이고 내년도 1,400원이거든요. 최소 내년도까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15배 접근한다 하게 되게 되면 23,000~24,000원입니다. 15배 정도. 20배는 조금 무리한다 하더라도 15배 정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23,000~2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 델타테크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주시죠. 자, 지금 매수가가 17,200원입니다. 약간 내려갔을 때. 그리고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이 갖고 오신 기업들의 내용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총회 19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를 선언하겠습니다.